이 무기는 등장하는 순간 전장의 규칙 자체를 바꾼다. 단순히 더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 지난 20년간 철저히 감춰져 있던 한국의 전략무기다. 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식 자료에서도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장면으로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 잠수함 진수식 현장, 기자들 앞에 놓인 정체불명의 원통형 캐니스터,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단 한 단어, 해성 5. 이 순간을 기점으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무기가 왜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대함 미사일의 한계를 짚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함 미사일은 아음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하푼, 액조세, 그리고 기존 해성 계열 모두 마하 1 이하 속도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이는 현대 해군 방공 체계 앞에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었다. 요격, 레이더의 탐지거리, 요격 미사일의 반응 속도, 전자전 체계의 발달은 느린 미사일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각국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음속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엔진, 열관리, 비행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 문제가 동시에 따라온다. 해성5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무기다. 이 미사일은 마하 3급 속도를 목표로 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며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운용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다. 빠른 속도는 곧 요격 시간의 급격한 단축을 의미하고, 이는 방어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크게 줄인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무기가 어디에서 발사될 수 있는가이다. 해성5는 수상함뿐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 명확히 구분된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외기술 협력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냉전 직후 러시아 군수 산업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있던 시기, 초음속 대함 미사일 야혼트를 개발한 러시아 업체와의 기술 협력이 추진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제품 도입이나 단순 복제가 아니었다. 한국이 얻은 것은 특정 크기와 중량에 맞춰 설계된 기술 자료였고,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야혼트는 길이와 직경, 중량 면에서 잠수함 운용에 부적합했다. 특히 잠수함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하기에는 지나치게 컸다. 한국 해군이 처음부터 상정한 운용 개념은 명확했다. 수직 발사관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에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소형화와 재설계가 필요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엔진부터 공기흡입 구조, 비행 특성, 제어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비닉 사업으로 분류된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공개되는 순간 주변국의 경계와 외교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개발 과정 자체를 숨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 그래서 해성5는 공식 발표 없이 개발이 진행되었고, 군 내부와 극히 제한된 전문가 집단만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2011년 무렵 한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단서가 일부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재원이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 주변 해역의 군사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잠수함 전력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은밀하게 접근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무기, 그것도 요격이 극히 어려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잠수함 전력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카드였다. 해성5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 무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장령실함, 진수식에서 캐니스터 형태로 공개된 장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외형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존재만을 드러냈다는 점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근접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양산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암시한다. 군이 굳이 이 시점에 이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홍보나 이벤트로 보기에는 너무 계산된 선택이었다. 이 질문이 바로 해성5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다. 해성5가 단순한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성능 수치에서 드러난다. 미사일은 마하 3급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며, 이는 기존 아음속 대함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환경을 만든다. 마하 3이라는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탐지 이후 요격상 표적을 향해 저고도로 접근하는 초음속 미사일은 방공 레이더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적하기도 전에 이미 방어 범위를 통과해버릴 수 있다. 속도만으로 이 무기의 위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해성5의 진짜 핵심은
소형하다. 러시아의 야혼트 계열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강력했지만 크기와 중량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길이는 약 9m에 달했고 직경과 중량 역시 잠수함 운용을 염두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반면 해성호는 잠수함 어뢰 발사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되면서 직경은 약 530mm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길이 역시 6m대 초반으로 관리되었다. 중량 역시 기존 초음속 미사일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소형화는 단순한 외형 축소가 아니다. 초음속 영역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려면 공기 흡입 구조와 엔진 효율, 연료 연소 방식이 정밀하게 맞물려야 한다. 해성호는 액체 램제트 계열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와 소재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소수 국가만이 성공해온 분야로 남아있었다. 해성호의 또 다른 특징은 운용 유연성이다. 이 미사일은 수상함뿐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별도의 수직 발사관 없이 기존 어뢰 발사관을 활용한다. 이는 함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장 통합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이미 운용 중인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규모 개조 없이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력 확장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전력 증강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선택지다. 일부에서는 해성호의 지상 발사형이나 공중 발사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미사일의 크기와 중량 그리고 비행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확장 여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은 군사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다. 특히 알고리즘과 유도 방식을 조정할 경우 대함 임무 외의 다양한 임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가진 구조적 장점이다. 이러한 성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해성호는 단순히 더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체계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무기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암속 미사일을 기준으로 탐지, 추적, 요격 순서를 설계해왔다. 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하면 이 모든 과정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탐지 시점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해성호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속도, 크기, 발사 플랫폼, 그리고 운용 개념까지 기존 틀을 벗어난 이 무기는 단일 무기 체계를 넘어 해군 전력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군은 왜 이 무기를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까? 이 질문의 답은 해성호가 등장한 정치적, 전략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드러난다. 해성호가 오랜 시간 비닉 사업으로 유지된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다. 이 무기는 공개되는 순간 주변국의 전략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시점 선택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다. 군은 해성5가 개발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무기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전력화가 완료되기 전에 정보가 노출될 경우 외교적 압박이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전환점은 2020년대 초반에 찾아온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 단계로 들어섰고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전략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잠수함이 단순한 은밀한 감시 자산이 아니라 전장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공격 플랫폼으로 재정이 되기 시작한 시기다. 이 과정에서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 2021년 9월 정부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을 전격 공개했을 때 많은 시선은 탄도미사일에 쏠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짧게 공개된 장면 속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 설명은 최소화되었고 세부 재원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했다.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같은 시기에 언급했다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단일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음을 암시하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해성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배치 여부, 운용 부대, 실전 배치 시점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일부 전력이 운용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특정 함정이나 특정 부대가 아닌 보다 유연한 운용 개념 아래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해성호가 단순한 대함미사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투입될 수 있는 자산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장영실함 진수식이라는 공개 무대에서 해성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공개의 방식이다. 미사일의 외형이나 상세 재원을 공개하지 않고 캐니스터 형태로
존재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적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최소한의 메시지만 전달하려는 의도에 가깝다. 그는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공개는 국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외를 향한 신호였다. 한국의 잠수함과 해군 전력이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가 기존 강대국들의 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조합은 일부 국가들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였다. 이 시점부터 해성호는 단순한 비밀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카드로 성격이 바뀐다. 공개 여부 자체가 협상력과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군은 이 무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는가? 그리고 왜 장영실함 진수식이라는 무대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성호가 국내 전력 차원을 넘어 국제방산시장과 전략 경쟁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해성호가 공개된 시점과 장소는 우연이 아니었다. 장영실함 진수식은 단순한 해군 행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계산된 전략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은 대형 잠수함 수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캐나다와 폴란드가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사업 규모와 정치적 상징성은 상당했다. 특히 캐나다 사업은 건조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수십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잠수함 수출 경쟁의 본질은 단순히 선체 성능이나 항속거리, 승조원 편의성에 있지 않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무장이 상대에게 어떤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느냐에서 갈린다. 독일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잠수함은 성능 면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었지만 무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대부분 아음속 대함 미사일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개념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해성호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카드가 된다. 잠수함에서 어뢰 발사관을 통해 마하 3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개념은 단순한 무장 추가가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의 변화다. 잠수함이 은밀하게 접근해 단시간 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해상 전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특히 대형 수상함이나 항모 전단을 상대로 할 경우 방어 측의 대응 시간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해성호가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캐니스터 형태로 공개된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외형이나 상세 재원을 보여주지 않아도 잠수함 수출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군 관계자라면 그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초음속 타격 수단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문서나 브리핑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잠수함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와 해군 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해성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화제로 떠올랐다. 공식적인 재원 설명은 최소화되었지만 마하 3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개념만으로도 경쟁 구도는 달라졌다. 비교표에 한 줄이 추가되는 순간 기존 경쟁국들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무기 과시가 아니다. 해성호는 한국이 잠수함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개념과 무장 패키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잠수함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묶은 제안은 구매국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준다. 이는 특정 강대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다. 결국 해성호의 공개는 국내 억제력 강화를 넘어 국제방산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비닉 사업으로 묶여있던 무기가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제 이 무기가 단순한 비밀병기가 아니라 외교와 산업 전략의 도구로 활용될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비닉 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이 무기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수출과 확장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성호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 해성호가 수출 가능성이라는 영역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비닉 사업 해제 여부다. 비닉 사업은 말 그대로 개발 과정과 성능, 운용 현황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는 무기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성호가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개와 관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닉 사업이라는 틀은
해성5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식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회 보고와 정치적 검증을 거쳐야 하고, 이는 개발 일정과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비닉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해성5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연구와 시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고난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필수적이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해성5의 존재가 사실상 공개되었고, 그 전략적 가치는 국내 억제력뿐 아니라 수출 잠재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거나 수출까지 성공시킨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러시아와 인도는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를 통해 이미 일부 국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이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시장이 이론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 속에서 해성5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존 초음속 대한미사일들이 대체로 크고 무거워 특정 플랫폼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해성5는 소형화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기존 잠수함과 함정에 대규모 개조 없이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비용과 운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준다. 이는 수출 무기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확장성이다. 해성5는 기본적으로 대함 임무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유도 알고리즘과 임무 소프트웨어를 조정할 경우 다른 임무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가진 구조적 특징으로 동일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군사 기술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해성5는 단순한 한국 해군 전용 무기를 넘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는 잠수함과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작전 개념과 억제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해성5의 향후 행보는 선택의 문제다. 비닉 사업의 보호 아래 머무르며 순수한 전략 억제 자산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개와 관리 전환을 통해 수출과 산업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전략 전반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해성5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결정짓게 된다. 해성5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미래다. 이 무기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끝나는 체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진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치가 더욱 커진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는 틀 안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거리나 속도를 조금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운용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문제다. 현재 공개된 정보와 군사기술적 흐름을 종합하면 해성5는 플랫폼 다양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운용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은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다. 여기에 더해 알고리즘과 임무 소프트웨어를 조정할 경우 특정 표적 유형에 맞춘 운용 방식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특성상 비행 경로와 접근 각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전술적 선택지를 크게 넓혀준다. 사거리 확장 역시 중요한 변수다. 현재 알려진 범위는 수백 킬로미터 수준이지만 엔진 효율 개선과 연료 관리 기술이 발전할 경우 더 긴 사거리로의 확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크기와 중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성5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소형화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유지한 채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함정과 잠수함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전력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해성5는 억제력의 성격을 바꾼다. 상대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함정수나 잠수함 숫자만을 계산할 수 없게 된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속도의 미사일이 어떤 경로로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 억제의 핵심 요소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상대의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공격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진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해성5의 존재는 상징적이다. 지금까지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에 가까웠고 수출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해성5는 소형화와 플랫폼 호환성을 앞세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정 국가의 전략에 종속되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개념은 중견국이나 해양안보에 민감한 국가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결국 해성5는 단일 무기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다. 비닉 사업으로 시작해
철저히 숨겨졌고 준비가 끝난 뒤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는 억제력과 수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축 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 무기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다. 해성호는 이미 전장의 계산식을 바꾸었고 그 영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